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커플이나 이혼한 부부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마주치는 장면이요.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우선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헤어진 사이일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래전 이혼을 한 제 전 남편을 대입해서 보았을 때 저의 대답은 기분이고 뭐고 아예 마주치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인간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헤어질 때도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이혼을 했던 사이니 다시 만나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 저는 정말 우연하게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전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현실이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죠. 남편과 저는 제가 20대 중반이던 시절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였죠. 친한 대학 선배가 모처럼 연락이 와서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듣고 있자니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 성격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5살 차이가 대수인가 싶지만 20대 중반에는 한 살 한 살이 크게 느껴지던 때였으니까요. 선배님,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하긴 내가 생각해도 5살 차이는 좀 그렇긴 해. 네. 그리고 저는 동갑이나 연하가 더 편해서 오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나이 차이 때문에 그 소개팅을 거절했습니다. 선배도 이해한다며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그런데 하루 뒤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이 오빠가 포기를 할 생각을 안 하네. 네 사진 보더니 너한테 너무 꽂혔나 봐. 안 된다고 해도 자꾸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하네. 그래요? 에이, 그냥 나가서 밥이나 함께 얻어먹고 온다고 생각하고 나가볼래? 성격은 진짜 좋은데. 나이 차이만 빼면 솔직히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 사람이야. 선배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거절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선배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진짜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미 목소리에서 난감한 어투가 느껴졌거든요. 아마도 상대방이 엄청 졸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선배 말대로 그냥 하루 즐겁게 놀다 온다는 생각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에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격은 좋다고 하니 사람이라도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그나마 저의 바람이라면 바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자리에 나가서 만나보니 선배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누구를 만나든 첫 만남에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만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말도 놓고 농담까지 나눌 정도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싶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치는 장난도 저와 코드가 비슷했고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얼굴이나 키 같은 외적인 부분이 일단 저의 취향이었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솔직히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성격이 아무리 좋은들 그냥 재미있고 착한 오빠로 남았겠죠.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된 남편은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커플의 별명이 공주와 머슴일 정도였어요. 남편이 공주처럼 저를 모시고 다니는 게 거의 머슴이랑 똑같다고 하면서요. 오빠, 이번 주에 내가 보고 싶다고 했던 영화 개봉하더라? 아, 그거 내가 벌써 예약해놨지. 진짜야?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지. 영화 보고 또 뭐 하고 싶어? 이번 주에는 그냥 동네에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오자. 나 요새 너무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멀리는 못 가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영화관 근처에 있는 맛집이랑 분위기 괜찮은 카페 찾아볼게. 참, 그날은 내가 12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까 자기는 늦잠 자다가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돼. 제가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그날 당장 예약을 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여행 계획을 짜오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차가 없는 데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장롱 면허여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뚜벅이었거든요. 남편은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 주말이라도 좀 푹 쉬라며 데이트를 하는 날마다 언제나 집 앞까지 데리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제가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기라도 하면 그곳까지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삼스럽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수월한 연애를 할 수 있기도 하구나 싶더라고요. 다만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그게 저라서 특별 대접을 한 건 아니고 전 여자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해줬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냥 원래 천성이 다정하고 배려가 넘치는 성격이었던 거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현재의 저였으니까요. 사랑과 애정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니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만큼 저도 그 사람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연애는 일종의 선순환처럼 흘러갔죠. 만나면서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좋아할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싸울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너무 다 잘 맞는다고만 느꼈죠.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설레는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의 끝은 결혼이었어요. 제가 29살이 되던 해 20대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남편과 드디어 부부가 되었거든요. 조금 이른 결혼이다 싶기도 했지만 저만 생각하기에는 30대 중반이 된 남편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한창 서로 좋을 때 결혼해서 신혼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내린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요. 저희의 신혼생활은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설레고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어머,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웬 꽃이야? 설마 오늘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어? 무슨 날이지? 미안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설마 하더니 곧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태어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결혼한 지 130일 되는 날이잖아. 그게 아무 날도 아니라는 뜻 아니야?
100일도 아니고 130일은 뭐야. 사실 오는 길에 그냥 자기하기 예뻐서 샀어.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잖아. 제가 꽃을 좋아하는 거라는 남편은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일상처럼 꽃을 사들고 퇴근하고는 했죠. 출장을 다녀오면 매번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선물을 사서 왔고요. 애교가 없는 저와는 다르게 표현도 어찌나 잘하는지 저와 눈만 마주치면 사랑한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나가면 팔불출처럼 저를 자랑하기 바빴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들 와라. 아니, 근데 태훈이 너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유, 살이 쪄서 툭 치면 바닥에 굴러가게 생겼구만. 대체 뭘 그렇게 잘 먹은 거야? 하긴, 그러고 보니까 회사 동기들도 저더러 요즘 잘 먹냐고 묻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 수민이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진짜 만드는 것마다 다 맛있어가지고 수민이가 하면 라면도 맛있다니까요. 아이고, 저 팔불출 저거. 아, 그저 제 마누라밖에는 모르지.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제 자랑을 해대서 시어머니가 눈꼴 시려워서 못 봐주겠다며 그만 집에 가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평가에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제 친구들마저 인정하는 사랑꾼이었죠. 저는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요. 그즈음 저는 한창 남편과 깨볶는 신혼을 보내고 있었고 그 마음이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을 넘어가던 시점부터였습니다. 딱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을 부쩍 자주 한다 싶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는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단풍 다 들었다는 것 같던데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할 겸 근처 산이나 가볼까? 미안한데 단풍 구경은 다음에 가자. 이번 주는 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많이 피곤해? 그럼 그냥 집에서 밥 해 먹고 동네 카페나 가자. 며칠 전에 새로 생긴 데 있던데 밖에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엄청 예쁘더라. 딱 당신이 좋아할 스타일이었어. 그래, 그날 봐서 가든지 하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단풍이 다 들기도 전에 먼저 신나서는 저한테 어디로 구경을 떠날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알려줄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짜오는 계획에는 선택지도 다양했어요. 각 선택지마다 어떤 코스로 드라이브를 하고 어디서 무슨 구경을 하고 또 식사와 디저트는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전부 다 상세히 짜서 저에게 제시하고는 했죠. 저는 회사에서 하는 PPT 발표도 이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하겠다며 웃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이라니. 연애 3년과 결혼 2년을 거치면서 난생 처음 보는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사람이니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말 잔업을 하러 나가야 한다면서 주말에 출근을 한 적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주말마다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혹시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어? 나 내일 출장 가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내일 출장이라고?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안 했나? 나 내일 대구 출장이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일주일 전에 내일 민정이 청첩장 모임 가야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당신 못 가는 거야? 민정 씨 청첩장? 참, 그랬지? 거기다 모의 정신이 팔리기라도 했는지 저와 미리 잡아둔 약속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일정이 있다며 뒤늦게 말해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출장을 간다는 말을 미리 했었다며 우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출장이나 야근이야 요즘 워낙 많으니 헷갈릴 수는 있다 쳐도 친구들 모임처럼 제가 미리 말한 스케줄은 적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됐어. 그럼 전화해서 그냥 약속 다음으로 다시 잡을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나는 빼고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어차피 나야 결혼식에서 볼 건데. 민정이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서 결혼 전에 우리한테 같이 식사 대접한다는 거잖아. 내일 민정이 예비 신랑도 올 텐데 당신이 안 가면 무슨 소용이야? 설마 귀찮아서 그래? 알았어. 알겠으니까 그럼 다음에 보자고 그래. 민정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순간 화가 난 저의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은 얼른 말을 바꿔서 알겠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겠죠. 예전의 남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며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본인이 먼저 친구들 모임에 따라 나오고는 했었거든요. 하도 저를 껌딱지처럼 졸졸 쫓아다녀서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제 친구들이 혹시 오늘도 네 남편 같이 오고 싶대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친구들한테 본인이 모르는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혹여나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남편은 제 친구들 모임은커녕 저희가 같이 참석해야 할 중요한 자리에마저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예비신랑을 소개하는 자리에마저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예전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었죠. 집에 있는 남편은 뭐랄까 매사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세상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어요. 당신 회사 일은 언제까지 바쁠 것 같아? 회사? 그건 나도 모르지. 언제 하루 쉴 수 있으면 우리 여행이나 갈까?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어. 남편과 여행을 가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죠. 여행은커녕 주말 하루 정도 조금 오래 외출하는 것조차 피곤해했거든요.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해본 지도 벌써 몇 달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서재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컴퓨터 게임을 하기에만 바빴어요. 원래도 게임을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저와 만난 이후로는 게임은 뒷전이었거든요. 게임을 할 시간에 저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보내는 게 좋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제가 뒷전이 되어버렸지만요. 이런 게 권태기인 건가 싶었습니다. 3년간 연애를 할 때도 한 번 온 적 없었던 권태기가 설마 뒤늦게 결혼하고서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지속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이라도 가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예전처럼 회복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털어놓고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거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노력이 보이지도 않는지 여행을 가자는 말에도 시큰둥했고 대화를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저에게 화가 난 게 있는 거냐고 물어도 아니면 바라는 게 있는 거냐고 물어도
언제나 아니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모처럼 집에 있는 날이면 방문 걸어 닫고 하루 종일 혼자서 게임만 하다가 자.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에? 아직도 그래? 네 남편 몇 달 전부터 그러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든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야, 세상 남자들 다 변해도 네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들 다 똑같다니까. 좋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결혼하니까 잡은 물고기라 이거지 뭐. 진짜 그런 거면 너무 화나는데? 차라리 우리가 싸우기라도 했으면 몰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지만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남자들 원래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다는 위로만 돌아올 뿐이었죠. 저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가정은 이 상태로 영영 결별하기 직전인 커플처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서 너처럼 남편이 갑자기 변한 애가 있었거든? 그래?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친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기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요. 너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설마 저는 그게 바람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이 식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 뜨겁던 사랑이 결혼하고 고작 겨우 2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남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그저 저희 부부에게도 일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것 외에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그 대화를 나눈 지 아마 2달쯤 더 지났을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수많은 가정들이 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 눈앞에 실제로 들이닥친 현실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종류의 역겨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끔찍했었던 그날 오후의 기억이 눈앞에 선명한데요. 마침 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회사를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도 말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돌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저의 SNS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당연히 SNS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남편은 계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 게시물을 보는 정도로만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의아해하면서 메시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정말 눈이 뒤집어지게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메시지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메시지 보내신 것 받고 전화 드리는데요. 네, 박태훈 씨 와이프 맞으세요? 네,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태훈 씨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여자친구인데요. 정말 기가 차다 못해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미혼인 척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던 건가? 여자친구는 맞는 걸까?
이거 무슨 사기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개의 가정이 다 떠올랐죠. 그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서야 그게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웅 그 인간이 저랑 만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연락이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전화 같은 것도 제 앞에서는 안 받고 항상 밖에 나가서 받고 오고요. 바람이라도 피우나 싶었죠. 반년이라고요? 네. 그래서 뒤를 좀 파보자 싶어서 SNS 계정이란 계정은 다 뒤져봤거든요. 저한테는 계정이 없다고 하더니 그 인간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게시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팔로우 목록을 보니까 그쪽에 있었고 그쪽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그 인간이 유부남이었다는 걸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계정을 타고 아내인 제 계정까지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계정에는 웨딩 사진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그 황당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자의 기가 막힌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었죠. 이 여자는 그동안 남편이 보낸 수많은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메시지 속에서의 남편 놈은 참 역겨울 정도로 연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내내 솔로였다느니, 너 같은 여자가 딱 내 이상형이었다느니, 이렇게 설렜던 적이 없었다느니 하면서요. 그렇게 애를 써서 여자와 사귄 뒤로는 눈물 나는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저에게 출장을 간다고 했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 여자에게 출장을 간다고 했더라고요. 아주 양쪽으로 거짓말을 하느라 얼마나 바빴을지. 아주 눈물겨워서 보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심지어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상간녀가 다른 여자친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울 때 쓰던 부계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정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여자친구 중 한 명이 SNS에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태그를 거는 바람에 들통이 났던 거죠. 서로 본인이 유일한 여자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다른 여자친구들의 존재를요. 무려 3명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여자들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 바람 피웠어? 한 명도 아니라며? 갑자기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이래? 누가 그래? 저는 그날 밤 바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오자마자 곧장 게임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남편 놈은 제 말에 깜짝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야, 나 다 알고 묻는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너 다른 여자 만났던 거 맞잖아! 아니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의부증이라도 생겼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개소리야. 증거 있어? 여기 증거 있으니까 실컷 봐.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짓거려봐. 이건 이 여자들 다 그냥 아는 동생들이야.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증거가 있냐고 되묻는 그 인간의 뻔뻔한 면상 앞에 제가 받은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그 역겨운 불륜의 증거들을요. 그렇게 들키고 나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손으로 보낸 메시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절대 불륜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냥 좀 친한 사이에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도대체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끝까지 우길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냥 조금 놀았던 것뿐이라고 개소리를 사람 말처럼
참 당당하게도 하더라고요.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지금 그냥 놀았던 것뿐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말했잖아. 걔들은 그냥 좀 데리고 놀았던 것뿐이라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가정을 버리고 너랑 이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놀다 정리하려고 했었어.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었던 거야? 야, 남자들 다 똑같아. 남은 뭐 특별히 더 쓰레기인 줄 알아? 들키냐 안 들키냐의 차이지. 다들 이러고 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들의 레파토리는 어쩌면 이렇게 다들 똑같은 걸까요? 그게 제 남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남편과 저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제가 원한다면 본인의 간쓸개마저 다 빼줄 것처럼 굴던 그 사람이 눈앞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제가 미칠 것 같은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인간을 사랑해오면서 그 사랑에 한 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혼뿐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저의 말에도 그 인간은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었어요. 이런 일로 이혼하면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이 없겠다며 오히려 저를 유난 떠는 미친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날 바로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태훈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전부 다 사실이에요, 어머님. 걔가 다른 건 몰라도 수민이 너한테만큼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서 이래? 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는 거야?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어머니도 이런 상황이 닥치자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오히려 대뜸 저에게 무슨 의심병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인간이 지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싹 골라서 전해드린 거겠죠. 저는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시어머니께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한참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이내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걔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닌데 정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와이프 놔두고 밖에서 바람 피우는 인간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원래 그럴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 지금은 네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들리겠지. 나도 이해한다. 내가 그 녀석 따끔하게 타이를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네가 이번 한 번만 이해 좀 하고 넘어가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모두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인간 때문에 우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요. 시어머니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셨던 부분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의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 인간이랑 하루도 더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설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너 어쩜 애가 이렇게 독하니? 어떻게 그깟 실수 좀 했다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무자르듯이 잘라서 내다 버릴 생각을 해? 네가 이렇게 독하게 구니까
태훈이가 정 떨어져서 밖으로 나돌았던 거 아니야? 정이 떨어진 건 오히려 저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마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상황이 되어서도 결국 아들은 본인 핏줄이고 저는 남이었던 겁니다. 시집간 시누이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면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더라고요. 그 충격적인 대화 덕분에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그날의 대화로 그 마음마저 싹 털어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새로 살 집을 구했고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에 들어가서 신혼집에 반씩 넣었던 돈은 전부 고스란히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고요. 겨우 몇 천만 원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충격을 상쇄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요. 이혼한 뒤 저는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가 동시에 오더라고요. 밤에는 아무리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잠을 자지 못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조금이라도 남편과 관련한 기억이 떠오를 때면 숨이 가빠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잘못한 건 그 인간인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어서 다니던 회사도 관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시간이 지났을까.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사람이 적고 공기가 좋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요양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의 병도 차츰 호전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사는 건 제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욱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외삼촌이 운영하시던 오래된 호텔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원래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지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쉬고 싶으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외삼촌은 결혼은 하지 않으셔서 자식이 없으셨고 몇 년 전부터 저에게 호텔을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호텔을 인수한 뒤 대출을 받아 호텔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은 전부 다 빚인지라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다시 개장한 호텔에 저는 저의 24시간을 바쳐 매달렸어요. 첫째는 절대로 사업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고 둘째는 이렇게라도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의 병이 도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운영이 불안했던 호텔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저도 더는 지난 날을 떠올리지 않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다요. 이제 저의 낙이자 삶의 목표는 오직 이 일뿐이었어요. 눈을 뜨면 호텔에 나와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별을 보며 퇴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평온한 일상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전 남편과 다시 마주치게 된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임수민? 너 맞아? 로비에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확히 10년 만이었죠.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난들 저 목소리와 저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저 인간 때문에 정신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었는데요. 뒤를 돌자 역시나 그 자리에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임수민 맞았네. 어머, 너 여기서 일하는 거니? 저는 그 얼굴들을 마주치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남편 놈의 옆에는 전 시어머니까지 있더라고요. 아마 함께 호텔에 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호텔줄 중에서 하필이면 이곳에서 마주치게 되는지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악연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먼저 올라가 계세요. 저는 수민이랑 이야기 좀 하다 갈게요. 누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다 가겠다는 건지.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전 시어머니를 보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재촉에 결국 먼저 호텔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뭐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할 소리거든? 난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는 거야. 너 이혼하고 나서 병원 다니다더니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린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호텔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브랜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물품이 들어와 객실에 비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비로 소모품을 잔뜩 쌓은 카트가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마침 물품 상태를 체크하느라 휴지며 비누, 수건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있던 참이었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해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와 함께 물품을 체크하고 있던 직원이 제 심부름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이혼하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잘하는 짓이다. 난 또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였어? 뭔 헛소리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남의 일에 신경 좀 꺼. 야, 이 마당에 무슨 자존심이야? 너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내가 다시 걷어줄까? 뭐래? 됐으니까 꺼지라고! 전 남편 놈은 마치 제가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얼굴로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그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오해를 정정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마주 앉아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그냥 시간 낭비처럼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인상을 찡그리며 그 인간을 내버려 두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그 인간이 제 팔을 붙들더라고요. 제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요. 힘이 얼마나 센지 순간 제가 뒤로 휘청할 정도였어요. 나 말하고 있는데 어디가? 이거 안다?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당신 뭐야? 그 손 안 놔? 로비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어느새 소리를 치며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놀란 전 남편이 당황한 사이에 제게서 그 인간을 떼어놓았죠.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와 전 남편 사이에 2명의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여차하면 전 남편을 제압할 듯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로비에 상주하고 있는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심부름을 갔었던 여직원도 이쪽으로 황급히 달려왔고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대표님? 전 남편은 순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당황하다 못해 기절할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오해가 있었어요. 다들 가보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네, 가보세요. 직원들은 제 말에 내키지 않는 얼굴로 일단 그 자리를 떴지만 계속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시 제 몸에 손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전 남편을 노려보면서요.
사방에서 본인을 쳐다보고 있으니 아까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해서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물었어요. 무슨 대표님이라고? 무슨 대표? 됐고, 환불해 줄 테니까 체크아웃해. 너나 나나 여기서 계속 마주치면 불편하지 않겠어? 설마 네가 여기 호텔 사장이야? 그러니까 꺼지라는 거겠지? 제 말에 그 인간의 표정은 정말 다채롭게도 변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가 흥분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가 다시 파랗게 질렸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나쁜 놈이었던 전 남편이 마지막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끝나던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시궁창 같은 죄에만 있는 건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까지 쪄있는 모습을 보니 열만 받더라고요. 다시 만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잘 지내고 있던 제 인생에 오히려 불쾌한 기억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어요. 환불은 직원에게 맡겨두고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 얼굴을 더 보고 있다가는 진짜 간신히 참고 있었던 욕이라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더러워진 귀와 귀를 씻어내려고 술을 한잔하고 잠이 들었죠.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재회가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환불을 하고 며칠 뒤 그 인간이 다시 호텔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팔짱을 끼고 그 인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또 왔어? 그날 우리 별로 대화도 못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이에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지.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남았다는 건지, 이혼할 때도 풀지 않았던 오해를 굳이 이제 와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알았어. 너 그동안 나한테 서운했던 거, 맺힌 거, 많은 거 나도 알아. 나도 이혼하고 나서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너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어. 용기도 안 났고. 아이고, 그러셨어? 사과하고 싶었는데 무려 10년 동안 기회가 없었다는 그 말에는 진짜 폭소가 터지더라고요. 대놓고 빈정거리는 저의 물음에도 그 인간은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너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아직 너 많이 좋아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도 나 많이 좋아했잖아. 이혼하고도 나 네 생각 계속했었어.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우리 다시 합치자.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하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저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이제는 저 인간이 저 말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무슨 대단한 착각이라도 했는지 본인이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척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이가 40인데 누가 이혼녀랑 만나겠냐면서요. 발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주 가스라이팅까지 수준급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어 그 인간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내가 너처럼 미친 줄 알아? 너 같은 쓰레기를 다시 주워서 쓰게? 야, 김수민! 여기 쓰레기 수거장 아니니까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떡해, 네 발로 나갈래? 아니면 밖에 있는 보안요원 부를까? 물벼락을 맞은 그 인간은 한참을 부들거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곧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독한 년이라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라고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요. 더 웃긴 건
그 말이 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재혼을 해서 이미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이었죠.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은 인연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도 좋은 기억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재회를 하고 보니 없던 전까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겨두고 싶었던 20대 때의 즐거웠던 추억마저도 아이의 물거품으로 사라진 채로요. 그 인간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편과 함께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해볼까 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지금의 이 행복을 다시는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